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한 개인의 삶 그리고 그 재정적 어려움이 담긴 문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익명 처리된 한 채무자의 파산 사건 기록인데요. 그중에서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제1의 채권자 집회 보고서,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런 보고서가 사실 단순히 뭐 숫자가 나열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인생 경로랄까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법적 절차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파산 제도의 좀 현실적인 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핵심 정보부터 좀 볼까요? 이 보고서에 나오는 채무자는 50세 남성이시고요. 총 채무액이 약 6,835만 원 정도 됩니다. 꽤 큰 금액이죠. 네. 이분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셨는지 보고서에 기록된 그 삶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직업 이력을 보면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2001년부터 한 12년 정도 되네요. 공공종합유통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 사업을 직접 운영하셨더라고요. 네, 12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고서를 보면 그 대기업들이 막 시장에 진출하면서 음, 외부 환경이 변한 거잖아요. 결국 사업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해오신 자영업 기반이 이때부터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유통업체 배송기사나 케이블 설치기사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급여가 좀 줄어든다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자리가 좀 불안정해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주거 상황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2023년까지는 모친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다가요. 작년부터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짜리 주택을 임차해서 살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것도 사실 중요한 변화죠. 물론 독립적인 주거를 마련하신 건데 월세라는 고정 지출이 매달 생기잖아요. 그쵸? 매달 나가는 돈이니까.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압박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한데 고정 지출은 늘어나니까요. 부담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을 정말 결정적으로 파산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2023년 10월쯤에 있었더라고요. 보고서 진술에 따르면 그 페이스북 통해서 알게 된 외국인이 쇼핑몰 사업 투자를 권유했답니다. 아, 페이스북이요? 네. 근데 여기에 응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피해액이 무려 1억 8,5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 8천. 정말 큰 금액인데요. 정말 크죠. 네. 이게 그냥 뭐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 피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재기를 막 하려던 그런 과정에서 뭐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심리적으로 좀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신종 금융 사기의 위험성,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군다나 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또 신한은행 이런 데서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그 피해가 그냥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된 거죠. 정말 충격이 엄청나셨댔어요. 보고서에도 이 사건 이후에 대인기피증이랑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셨고 이제 근로 능력마저 좀 상실하게 되면서 파산 신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 즉 사기 피해가 지적적인 빚 증가 원인이 됐고 이게 또 정신적인 문제랑 실직으로 이어져서 결국 빚 갚을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 아주 복합적인 위기 상황인 거죠. 단순히 뭐 개인이 돈을 많이 썼다거나 사업 경영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총 채무는 원금이 6,051만 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6,835만 원. 채권자는 신한은행 외 이곳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증금 200만 원하고 예금이 한 113만 원 정도? 그리고 2008년식 모닝 자동차가 있는데 시가로 따지면 한 133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재산이 거의 없으시네요. 그럼 이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파산 관제인이 이 재산들에 대해서는 환갑 포기 의견을 냈어요. 환갑 포기요? 네, 그러니까 빚 감댄 데 쓰려고 강제로 팔거나 처분하는 걸 환가라고 하는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보증금 200만 원은 소액 임차보증금이라서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안에 있고요. 예금 113만 원도 6개월간 최저생계비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자동차는 2008년식이면 워낙 오래돼서 팔아도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상 빚 갚는 데 쓸만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뭐 지난 5년 동안 처분한 다른 재산이 있다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정황 같은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정말 상황이 너무 어려우시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파산 관제인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선 이 보고서를 쓸 당시 기준으로 월 소득이 91만 원 정도셨는데 이 소득으로는 6,800만 원이 넘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다. 명백한 지급 불능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환가할 재산이 거의 없으니까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조차 충당하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종결한다. 이런 의미로 파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었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이 채무자분에게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유, 이걸 법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네, 예를 들면 뭐 재산을 일부러 숨겼다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너무 과도한 낭비로 재산을 확 줄였다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네네. 따라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면책 허가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제기한 채권자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례는 한때는 자신의 사업체를 일궜지만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재기를 꿈꾸다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기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쳐서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된 한 개인의 정말 힘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면책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과도한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이 법적인 구제를 통해서 다시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 파산 및 면책 제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그 취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랄까 이분처럼 외부 요인 때문에 갑자기 재정적으로 확 어려워졌을 때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특히 요즘 뭐 온라인 통해서 사람 만나거나 비대면 거래하는 게 너무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금융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 그리고 또 안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